경영이란 무엇인가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미래의 베팅. 그러니까 훌륭한 경영자는 탐험 시대의 그 항해사들처럼 항상 한쪽 눈은 수평선을 보면서 다른 한쪽 눈은 현재의 위치에 고정시킨다. 그들은 지금 발생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동시에 장기적인 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여러분이 경영학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럼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생존, 성장, 책임. 그러니까 유능한 경영자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죠? 생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뭔가 투자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 점점 작아지는 그런 조직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 좀 더 파이를 키우고 조직을 키워나가야 하는 게 경영자의 어찌 보면은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오늘 혁신하지 않으면 내일은 뒤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혁신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7장의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뭔가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혁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방식을 혁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뭔가 현재와 다르게 완전히 바꾸는 것, 과감하게 변화를 꾀하는 걸 혁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변한다는 얘기는 그 결과를 미래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죠. 혁신을 했을 때 그게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 불확실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영자라면 그런 혁신 마인드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는 것은 마치 경마장에서 어느 말이 이길지 모르지만 특정 말을 선택을 해서 거기다 베팅을 하는 거나 비슷하다. 이건 완전히 확률 게임이고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그죠? 이길 확률은 상당히 적은 거죠. 일반적으로 베팅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혁신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기업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에게는 기업가 정신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영과 기업가 정신은 어떤 관계인가? 경영과 기업가 정신은 사실은 동일한 속성을 가진 두 가지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은 안전하게도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또 이익도 내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기업가 정신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마치 콜럼부스가 미지의 세계로 항해를 하듯이 뭔가 불확실하지만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마인드를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에게는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기업가는 오래가지 못하고 혁신할 줄 모르는 경영자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피터 드러커가 남겼어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만 가지고 뭔가 자꾸 새로운 것만 시도하는 그런 경영자는 사실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정만을 취하고 현상 유지만을 꾀한다면 그건 마치 관리자나 뭐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각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여러 그 악사들이 다 자기 장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잘 관리를 해서 좋은 연주를 끌어내느냐. 그런 건 이제 관리자의 능력이에요. 근데 곡도 정해주고 연주하는 방식도 정해진 대로 잘 운영 유지 보수하면 관리자에 그치겠지만 새로운 주법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곡을 또 레퍼토리를 늘리기 위해서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점차 그 오케스트라의 역량을 키우고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간다고 하면 그건 이제 경영자 마인드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 이제 하나 더 해서 그 주어진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뭐 해외 공연도 해보고 또 다른 그 악단하고 협연도 해보고 이렇게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려는 정신을 가졌다고 하면 그건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오케스트라 감독이나 지휘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세 가지 차이를 여러분 구분이 되어 관리자, 경영자, 기업가.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하나의 그 방식들이 약간씩 그 다를 뿐 전체적인 공통점은 조직을 훌륭하게 이끄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런 차이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 유명한 경제학자 그 슌페터라는 사람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 기존의 전통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서는 새로운 혁신을 꾀하기가 힘들어요. 창의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창의적으로 미래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고하게 쌓아놓은 것들을 한 번은 파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바로 이 혁신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 4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을 모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근데 한 점이 남죠. 요거는 점을 연결이 안 됐어요. 여기다 하려면 한 선을 더 해야 5개가 되기 때문에 직선이 4개를 가지고 하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뭐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래도 안 되네요. 그죠? 이게 2개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4개 선 가지고 절대로 이 9점을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사각형, 이 9개의 점이 사각형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 기존의 관념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걸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 같은 사실 제약을 미리 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밖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하나,
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가야 돼요. 바깥으로 벗어나서 둘, 셋, 넷. 됐죠? 선 4개 가지고 9개 점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부분, 이 사각형 틀, 기존의 그 틀에 갇히지 말고 밖으로 뛰쳐나가야지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경영학에서 기업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폴로 13호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 탐 행크 주연의 그 영화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아폴로 13호가 세 번째로 이제 달 착륙을 시도를 합니다. 그 아폴로 13호, 그러니까 우주선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게 착륙선이고요. 여기 다리가 달린 거 보니까 달 표면에 이제 이거를 착륙시키려고 만든 착륙선이고, 그리고 여기 요게 사령선이라고 그래요. 사령선, 코맨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하는 이 우주인들의 이제 최고장이 여기에 이제 타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지구에 돌아올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령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기계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구에서 이제 쏘아 올려 가지고 달 궤도로 들어가는 순간에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이 기계선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하니까 문제는 이제 호흡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탱크가 2개나 있었는데 2호 탱크가 터지면서 1호 탱크도 손상이 돼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이 이제 궤도에 들어가면 한 바퀴 돌고 궤도를 돌고 다시 지구를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에 착륙하는 거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나사의 컨트롤 센터에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목적이고 달 착륙은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지금부터 과제는 여기 3명의 우주인이 타고 있었는데 이 3사람을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달 착륙선 이거를 어차피 뭐 착륙을 못할 거니까는 이 안에 있는 산소 이거를 이용하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는 2명만 착륙할 거를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3사람이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사람을 일단 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버티다가 4일 만에 이제 지구로 귀환하는, 그때는 이제 이 사령 우주선이 귀환을 해야 되는데 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자원들을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오래 버티고 살아남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2명밖에 못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이제 이 사령탑에는, 그러니까 사령 우주선에는, 사령선에는 산소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령선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양이 2사람을 이렇게 필터링 하기에는 충분한데 3사람이 여기에 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급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사람의 의식이 흐려지고 제대로 이 우주선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질식해버리죠. 그리고 오래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물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여기 이 사령선에는 이산화탄소 필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령선에 있는 필터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사각형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돼 있고 이쪽에 그 저기 착륙선이죠. 착륙선에 있는 필터는 이제 원형이고 원통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각형 원통을 사각형 그 필터를 원통형으로 맞춰서 쓸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주어진 과제였어요. 그 문제를 푸는 장면이 여기 왼쪽에 이거죠. 이거를 이제 이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킨 게 아니고 나사에 있는 그 사령탑에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이 우주선 안에 있는 물건만 가지고도 이걸 이산화탄소 필터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다행히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혁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결해야 될 문제, 즉 목표와 한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이산화탄소 필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목표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죠. 한계 상황은 여기에 뭐 다양한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우주선 안에 있는 뭐 거기에 있어봤자 지금 사령선에서 갖고 온 사각형 필터와 그 다음에 뭐 비닐봉지 그리고 뭐 양말 그리고 덕테이프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계 상황이라는 거를 분명히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가치의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해결 못해요. 그냥 죽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절박한 심정, 그 나사의 그 컨트롤 타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세 명의 그 우주인을 갖다가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숭고한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다른 사람을 호기심을 갖고 관찰을 한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고객이라는 거는 우주인들이에요. 그 아폴로 13호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행동, 그 사람들의 심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 돼서 어떻게 해결할까? 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똑같은 우주선에 있는 그 물품들을 갖다 놓고 이 그 사령탑에서 저기 컨트롤 타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들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했던 거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포기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엔 이제 리스크 해칭이라고 하는데 이 해칭이라는 말이 금융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이 재무관리나 이런 걸 배우면 알 텐데 그 옵션이라든가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미래에 닥칠 어떤 금융 자산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상쇄 효과가 있는 이 미래에 그 불확실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에 대한 반대 그 일이 벌어질 거를 대비해서 일부 비용을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을 그걸 파이낸셜 해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칭에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위험을 해칭시키는 방법이 보험을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면 사고가 안 나면 사실 보험료는 그냥 사라져요. 그 보험료만큼의 내가 해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가 그 물은 비용보다는 몇십 배의 그 보상을 받죠.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겁니다. 뭐 환해증도 있고 환스왑이라리죠. 그 통화 스왑 그런 것도 있고 그 옵션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선물을 뭐 구매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은 그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겁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 상황으로부터 거기에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반대되는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서 그 위험을 상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갖추어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에 대한 혁신을 우리가 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느냐, 예측하는 방법. 그 우리 이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페이백 피리어드, 그래서 회수기간법이라는 것도 있고 순현가법, 그래서 Net Present Value, NPV 기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이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래의 그 돈의 가치라는 거는 현재로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은 현재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100만 원이 내년에 100만 원하고 같지가 않죠. 내년에 100만 원이라는 거는 이자율만큼 그거는 상쇄를 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자율을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00만 원을 1.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가치가 나와요. 그와 같이 미래에 들어올 현금 유입을 그 이자율이나 이런 그 수익률로 나누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그 일정 기간 동안 총 들어올 수익을 현가로 계산을 해 가지고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순현가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로 해 가지고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나중에 수치로 실제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내부 수익률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7번째 토픽 그 미래 베팅이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